네. 오늘은 이제 어제 서울에서 있다 오늘 전주 갔다 이렇게 또 다시 줌으로 하게 되는데요. 줌으로 뵈면 어, 오전에 저 얼굴을 뵀던 또 리더님들도 또 계셔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 리더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쭉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해주신 여기 리더님들 그리고 열정이 많으신 여러 리더님들 올 한 해 정말 성공하시고 더 기분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해줘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적인 뭐 실험이라든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 오늘의 장내 미생물이 내일의 나를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현재의 경험했다는 것이 미래의 밝혀진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꼬맹이들 어렸을 때 체형이라든지 먹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성저숙증이 나타난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 관리를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나중에 자라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나의 관리를 잘 해야지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하죠. 치매라든지 당뇨하고 암이라는 것은 과거 내가 선택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장 건강들이 이것을 결정한 거다. 즉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을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인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하는지, 그리고 이 정상화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대사성 증후군들,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관련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세, 120세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뇌 건강이죠. 그래서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디자인한다 이런 말과 동일한 내용은 어떻게냐면 먹는 것이 나다는 말과 또 동일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나를 이룬다 이런 말인데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인체에 있는 세포의 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지금 나의 세포는 3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38조 정도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세포가 장내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이 사이언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제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좋은 것을 먹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생활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생활 관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클로스트로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균입니다. 요즘 이게 우리 지금 마이랩 하시잖아요. 마이랩 경험해 보시거나 마이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균이 유해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10배 증가했어요. 과거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기는 하지만 항생제 노출 때문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유해균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발암균이에요.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이런 균들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염증, 과다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항생제입니다. 첫 번째. 항생제가 사용하게 되면 이 균이 과다 성장하고 염증이 생기고 장내 방어병의 기능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장 사이로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혈류 유입이 되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장에 구멍이 뚫리냐? 이게 아니고요. 장벽에 아주 미세하게 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미세한 구멍도 뚫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출혈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장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단어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늘만 잠깐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해균이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오늘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에 문제에 의해서 생기냐라고 하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생활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생활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단은 식생활이 우리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요. 이쪽에서는 뭐 남미가 됐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됐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주한 사람들의 처음에 대변 검사를 해보니까 장에 풍부하고 다양한 균들이 있었는데 얘가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이 먹을거리가 달라지면서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죠. 서양 사람들과 장내 미생물이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부족한 적이 역사상으로 없기 때문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더 발병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의 음식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풍성해지죠. 풍성해지면서 당뇨나 이런 게 더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실질적으로 2세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가 되면 반 정도가 소멸해버려요. 그렇게 빠르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이 지금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있죠. 그러면서 장 관리,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안 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으로 미생물이 줄어서 건강은 훨씬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은 생활만 하면 6개월이면 이미 변해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 지금 먹거리 완전히 망가졌죠. 배달 음식이라든지 간편식 먹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아이들 장 건강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관리해 주려면 우리가 식생활도 풍부하게 잘 해줘야 되지만 식생활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걸 시켜서 먹었을 때 식생활에서 부족한 것은 칼로리는 일단 아니죠. 칼로리는 충분합니다. 배달 음식에. 부족한 거는 파이토케미칼 같은 비타민과 항산화제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부족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의 식생활을 바로 바꿀 수가 없다라면 식이섬유나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일단 식생활을 잡기 전에 섭취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2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2, 즉 67%가 초가공 식품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탕이 82% 들어가 있습니다. 쿠키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설탕 덩어리하고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거기에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미래에 자기 몸을 디자인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결과는 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음식을 바꿀 수 없다면 그때 부족한 음식들이 그러니까 영양소들을 보충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오메가3가 되겠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이미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오메가6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오메가3는 꼭 보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 위주의 가공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칼,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을 필요 꼭 섭취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전에 비해서 치킨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내가 왜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먹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안 먹어도 잘 살았어 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거 이런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다시 먹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100세, 120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를 꼭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이의 건강에서도 이쪽에 쭉 펌핑해서 올라가야 될 시기에 2살까지죠. 이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서 나의 장내 미생물을 펌핑해서 올려줘야 될 시기에 우리는 가끔씩 어렸을 때 소아과 가서 항생제를 먹습니다. 이 항생제를 먹으면 제자리 걸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올리려다 툭 떨어져서 다시 올리고 툭 떨어져서 다시 올리고 툭 떨어져서 다시 올리면 성인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항생제 남용에 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나 식이섬유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어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엄마의 출생하면서 꿀꺽 먹었던 엄마의 산도 있죠. 산도에서 나왔던 액을 꿀꺽 먹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때부터 키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후반기 때부터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땡겨졌어요. 어떤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요. 임신 중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출산 후에 관리를 해줬으면 됐겠지만 이제는 임신과 동시에 태아를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엽산을 먹을 때부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해야 되는 시기가 땡겨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도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의 장에 있는 중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하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은 엄마가 수유할 때 먹어야 될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365예요. 86.5%가 비피도박테리움인데요.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제일 좋은 게 3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을 받은 소비자 고발원에 의해서 지적받은 애들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써져 있지만 1%에서 0.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수유 중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꼭 필요하니까 수유부는 엄마의 장에 비피도박테리움을 넣고 그것을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생아에게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피도박테리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모유의 성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엄마가 비피도박테리움을 지금 모유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원래는 출산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출산을 통해서 전달을 못하게 망가뜨린 게 누구냐면 제왕절개죠. 그럼 제왕절개가 지금 48.8% 정도 돼요. 우리나라 말하는 겁니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600명 정도 영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몇 년 정도 했냐면 40년 동안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40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미래의 나를 한번 봐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왕절개할 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일단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항생제를 일단은 투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장내 미생물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왕절개를 통해서 엄마의 산도에 있는 것을 꿀꺽하지 못해서 이것은 유익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결과 셀리악이라는 알레르기 심한 질환이죠.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천식, 당뇨, 크론병 다양한 질환들이 발병이 증가했다는 게 이 4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균이 증식하는지 균에 대해서도 한번 봐봤어요. 우리 이거랑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서울 지역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번갈아 가면서 점령을 했었죠. 그거는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장내 미생물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지역 장을 점령하면서
장에 있는 문화가 풍성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원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적인, 즉 예를 들어 제왕절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그거를 한번 점령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비피도박테리움이 점령할 때가 없어요. 즉 다른 균에 의해서, 안 좋은 균에 의해서 이게 점령을 못하면서 이게 내 장의 풍성함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는 장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요. 언제 한 번은 비피도박테리움이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균이 점령을 하고 다른 균들이 점령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데, 어렸을 적에 비피도박테리움이 한 번 점령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유라든지,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그것을 비피도박테리움을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초반에 비피도박테리움이 할 수 있게끔 제왕절개를 안 하고 계속 해줘야, 장 상황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모유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유 상태는 수분이 87%인데요. 나머지 영양 성분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 초유하고 초유하고 모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초유거든요. 초유에는 지금 HMO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1년 모유할 때라든지 그 모유에 보면 이 HMO, 이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올리고당입니다. 인간의 모유에 들어가 있는 올리고당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초유에는 올리고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유에. 그러면 이 올리고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못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신생아가 올리고당을 먹으면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의 장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을 번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즉 HMO, 올리고당을 먹게 되면 아이의 장내 미생물 중에서 다른 균은 그대로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을 늘리기 위해서 초유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복잡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처음에 아이의 장에서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이 좋은 유익균들 중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을 키워줘야 된다. 적어도 한 번은 쑥 키워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는 게 처음에 뭐냐면, 엄마의 산도에서 출산할 때 꿀꺽 먹어야 되는 엄마의 미생물이었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제왕절개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라도 부족하니까 모유를 통해서 엄마의 장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을 계속해서 주었어요.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모유에 있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을 주요하면서 장내 꼬맹이들의 장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을 번식하게끔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 몸에 비피도박테리움은 처음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피도박테리움이 결론이죠.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시중에 있는 제품이 365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꼭 임신 초기라든지 임신 말기, 출산 말기죠. 그러니까 출산 말기가 아니라 임신 말기나 출산 직후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을 무조건 억지로라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연령대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비피도박테리움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챙겨 먹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 두 기간은 비피도박테리움의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모유 성분에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비피도박테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피도박테리움이 우리가 아이가 임신 중이라든지 태어날 때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신 중에서도 꼭 출산했을 때 아이에게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임신 중에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할 시기가 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출산 2, 3개월 전에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임신과 동시에 그때부터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성 성분을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좋은 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균이 60% 정도 되고요. 유익균, 좋은 균이 2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유해균이 15% 정도 되는데, 이 좋은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중간균을 잘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균 역할을 해주는 게 85% 정도 되는 게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익균이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많이도 아니고 10%만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5%가 되겠죠. 그런데 유해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유하고 있던 것의 10%를 늘리게 됩니다. 얘가 25%로 역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해균, 중간균이 어떻게 되면 A한테 달라붙어요. A는 강자한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 유익균은 15%인데 유해균은 85%가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변화도, 즉 항생제에 의한 아주 조그만 변화도 나의 장내 미생물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익균을 도와주는 이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누가 만드냐? 유익균이 만드는데 이 유익균이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어떤 영향을 해주냐면 단세지방산은 면역을 조절해주는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는 면역세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T세포는 아까 제가 면역세포라고 그랬죠.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가 조절 T세포예요. 근데 이 조절 T세포를 너 활동해라고 명령하는 게 누구냐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러면 단세지방산이 면역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단세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식이섬유를 유익균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면역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왜 면역력이 좋아져? 그 이유는 식이섬유를 유익균이 분해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단세지방산이 면역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조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균이 유해균들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균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번 달일 거예요. 저번 달 12월 달이니까 한 2달 정도 된 거죠. 2달에 또 바로 나왔어요. 항생제 처방 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감염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보균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10년 사이에 10배 정도 증가한 게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자꾸 지금 이런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만들어낸 것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의 장을 다시 한번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을 한번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제 체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DNA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이게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 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 그러면 나에게 한번 다시 물어봐야죠. 내가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항생제를 먹어봤을 때 내가 관리를 안 했다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또는 요즘에 유행하는 장염에 걸렸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섭취를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날마다 먹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항생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티바이오틱스가 안티가 이제 안 좋다라, 그러니까 나쁜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생명을 반대하는 항생제라는 뜻이에요. 항생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요. 인터랙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좋은 상황이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요. 채소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이섬유를 가공된 것을 먹는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하면 정상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은 역할, 이거는 이제 균이죠. 균이 장내 미생물이 잘 활달하게 하면서 이게 바로 SCFA가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나쁜 균들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단세지방산이 안 만들어지겠죠. 면역을 맡아주는 단세지방산이 안 만들어지면 나쁜 균들이 살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여기에 아무런 나를 제지할 것들이 없네.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즉 항생제를 먹게 되면 유해균도 항생제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뭐냐면 유해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항생제란 뜻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좋은 균이 유해균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을 없애버린 겁니다.
경찰을 없애버리는 게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나쁜 애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늘어나려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에 먹거리가 바뀌었네? 요 고지방식에다가 식이섬유는 하나도 안 먹잖아. 그러면 이쪽 전체가 누가 창궐 하게 되냐면 유해균들이 하게 되면서 우리의 장 상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게 6개월도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오래가 되면 뭐가 되냐면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염증이 뒤에 우리의 세포까지 염증을 전달시켜요. 그럼 염증이 전달되게 되면 우리 몸은 DNA가 변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DNA가 변형된 게 뭐냐? 크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좀 길게 가면 대장암으로 바뀌는 게 DNA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DNA 변형은 또 어디서 오냐면 염증에서 옵니다. 염증은 어디서 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해균에서 왔어요. 그럼 유해균은 왜 오냐면 항생제가 그 공간을 마련해 줬죠. 항생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익균들이 기존에 버티고 있는 것을 없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버리면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리피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프라질리스라 같은 나쁜 균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얼마나 나쁜 균이냐면 얘네들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유해균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유해균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균이 있는데 그 나쁜 균은 복막염에 무조건 90% 복막염 걸린 사람의 90%가 이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항생제를 안 먹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냥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람성 박테리아라는 거죠. 이게 폭주 안 하도록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유익균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세지방산이라는 경찰이 얘네들을 각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지 않고 순간적으로 쫙 놔버리면 얘네들이 폭주하게 되면서 우리의 DNA를 변형시켜 버린다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크론병이라든지 복막염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죠. 크론병은 더 나쁜 겁니다. 염증이 나에 있는 세포를 변형시키는 것까지 나와요. 설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설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설사가 만성 염증을 통한 설사라고 한다면 내 DNA가 이미 변해서 8년 이후에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8년 이상 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만에 적어도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공고사항이 있어요. 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장세포들은 이미 DNA가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DNA 변형을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변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암세포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론병에 염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장암을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유해균들이 창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해균들을 막아주는 단세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세지방산이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면 유익균들이죠. 유익균들이 혼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넣어줘야 돼요. 식이섬유를 유익균이 분해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얘가 유해균을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해균들이 아무리 염증을 만든다고 해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DNA가 변이가 안 되면 또 질병으로 갈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항산화 때 배웠죠. 항산화 작용을 하면 DNA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게 얘네들을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DNA를 복구하는 그런 거죠. 즉 암으로 안 가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즉 파이토케미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제를 장 건강뿐만 아니라 장에 약간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게 DNA 변형, 암이라든지 이런 게 변이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파이토케미칼 섭취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토피라든지 지금 피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습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의외로 우리 몸에 유해균들의 영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토피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처방해요. 아토피 걸린 아이들 병원에서 처방할 때 두 가지 처방합니다. 어떤 거냐면 영양요법으로 처방할 때 말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할 때 감마리놀렌산 처방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처방해요. 병원에서도 이것은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아토피의 원인은 장내 미생물 파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 몸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감마리놀렌산을 처방하는 겁니다. 둘 다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을 키워주려면 어떤 것을 도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익균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유익균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원인 물질이 도대체 뭐였냐라고 했을 때 LPS라는 거예요. 이 LPS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요. 이겁니다. 박테리아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유해균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가 유해균 나쁜 균들이 입고 있던 옷들 있죠. 이 옷들이 바스락바스락 우리 장내 세포에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원인 물질은 LPS라는 건 알았는데 결과만 알게 된다면 장내 유해균들이 아토피라든지 습진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민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LPS였다라는 그런 물질이 있었다. 그런데 이 LPS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유해균들의 옷자락에 붙어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PS가 늘어나게 되면 즉 유해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옷에서 나온 먼지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내 스스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게장 알레르기가 생겼네. 뭐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겼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유해균들이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레르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조절 T세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조절 T세포 이것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절 T세포를 명령을 시켜주는 게 누구냐면 단세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세지방산은 누가 만드냐면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고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나의 면역 시스템의 오류를 방지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이 단어는 전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LPS가 심하게 되면 6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쪽에 정상적인 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LPS는 뭐냐? 그러면 유해균들이 입고 다녔던 옷의 부스러기 같은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역작용을 과민하게 일으키는 애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하는데 면역에 대한 세포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면역 세포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TH1과 TH2가 대표적입니다. TH17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도 TH1, TH2면 충분히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T세포가 아까 뭐라 했냐면 그냥 T세포는 우리의 면역세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T세포는 면역세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갈림길로 나눠집니다. 너 뭐 할 거야? 나는 TH1이 될래. 나는 TH2가 될 거야. 그럼 나는 T 조절 세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분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눠져 갈 길로 가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게 TH1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 독성 세포라고 이제 세포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어떤 거냐면 감염된 세포를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콕콕콕 해가지고 세포가 있으면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군인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총 쏴서 나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냐면 TH2는 뭐냐면 점액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하고 면역세포하고 좀 띄워주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약간 경찰 같은 느낌을 해주죠. 그런데 애가 만약에 우리 생활하고 똑같아요. 경찰의 힘이 군인의 너무 힘이 강해져가지고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거 쿠데타 일으키는 지금 세계적인 그런 나라를 보게 되면 이 국민들이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랑 똑같이 TH1이 과잉이 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루푸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게 코로나 후유증도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폐섬유화가 됐다 이런 것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면역 반응이 과잉돼서 TH1이 활발하게 일어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세포까지 파괴를 시키는 게 TH1의 역할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인 건데 얘네들의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TH2는 점액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 인자가 코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이제
나쁜 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알레르기 비염같이 콧물을 많이 흘리게끔 만들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밖에 있는 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이 경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TH2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과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게 TH2에 너무 과잉되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서 면역력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여주세요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워딩을 바꿔줘야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고 한다라면 면역력을 높여줘요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제는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타겟이 누구냐면 조절 T세포예요.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워워 이제 진정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군인이 막 총 쏘고 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균은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점액을 많이 뿜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게 T레그세 또는 조절 T세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역할을 하냐면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죠. 단세지방산이 명령을 내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세지방산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 만드는 게 단세지방산이죠. 이게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말을 이제 서서히 안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 얘기한 건 뭐였죠? 면역 반응이 너무 과했을 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표를 한번 다르게 한번 해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365에 들어가 있는 균 중에서 BL04균에 대한 실험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리노바이러스라고 해서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만성 비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BL04라는 균을 먹었을 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를 먹었을 때, 이 리노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억제됐다는 겁니다. 비염이 개선됐다는 거죠, 반대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를 먹었더니, 지금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먹이고요. 어떤 사람은 BL04를 먹였어요. 그렇게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호흡기 질환,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걸려서 결석을 한다든지 결근을 하는 시간을 체크해 봅니다. 그랬더니 밀가루를 먹은 사람들은 2.4개월마다 한 번씩 아팠어요. 그런데 BL04를 먹은 사람은 3.2개월마다 아픕니다. 아픈 시간이 그냥 텀이 길어진 거죠. 자주 안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BL04를 먹은 사람이 훨씬 1년 중에 덜 아픈 걸 확인합니다. 즉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면역력을 높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BL04라는 것을 먹었더니 면역 반응이 과했던 것은 떨쳐주고요. 아까 만성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 반응이 과해서 콧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호흡기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면역을 높이기도 하고 낮춰줘서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지 면역을 낮추는 건지 이 말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정상화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건 질문 받은 건데요. 루푸스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겠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비타민 A, C, 셀레늄이나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들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 A, C, E, D, 셀레늄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을 높이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정상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면역 억제제를 먹는 상황에도 복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성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내축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에 장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폐하고도 연결돼 있다라는 게 요즘에 나와 있어요. 폐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를 같이 장내 면역 세포하고 같이 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면역 시스템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폐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기침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코로나에 의한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한 그 자가 면역 질환, 과잉된 면역 질환에 의해서 폐세포가 많이 손상된 것은 면역 세포를 정상화해서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장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 섭취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지게 되면 우유 알레르기라든지 그다음에 달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늘어나게끔 해주는 게 또 누구냐면 유해균들이에요. 이거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카더라가 아니고요. 이런 균들이 증가하게 되면 우유 알레르기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민감해지고 그다음에 달걀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 이런 균들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유익균들이 감소하고 유해균들이 증가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알레르기가 많은 사람들 있죠. 알레르기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많이 파괴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화장실 잘 가. 그다음에 설사 변비 이런 거 없어. 아이고 화장실 가면 바로바로 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은 배변 활동은 일부에 불과해요. 배변 활동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이미 떨어져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변 활동과는 그런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화장실 잘 가. 이거는 장이 건강하다는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해균 발현을 억제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항생제는 우리 몸에서 유익균을 완전히 KO 시켜버린 거예요. 유익균을 없애기 때문에 내가 항생제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많이 먹어서 유익균이 펌핑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티바이오틱스 지금 이번 이제 언어적인 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이오틱스에서 안티라는 뜻은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이죠. 항거한다는 뜻인데 이 생명체 바이오틱스에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게 앞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FOR, 포유라는 뜻의 포예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의 이 라틴 계열의 어는 프로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생명체를 반한다는 뜻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로는 포 뜻이에요. 포유할 때 너를 위해서 랄 때 포예요. 포. 생명체를 위함이라는 거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체를 도와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을 크지 않습니다. 큰 일부만 커요. 즉 바이오틱스가 유익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익균이 있는데 이 유익균을 위해서 들어오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즉 비피도박테리움 균을 먹는다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증폭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는 하긴 하지만 늘어나긴 하지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대상이 유익균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내가 먹은 균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유익균들이 성장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생제 처방률입니다. 항생제 처방률이 미국도 많고 중국도 갑자기 늘어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생제를 먹으면 가축이 살을 찌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가축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축산용 항생제가 미국서도 안 되고 지금 중국서도 안 되니까 그러면 축산용으로 한우 먹으면 항생제 좀 안전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생제 먹는 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축이 아파서 항생제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이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하고도 똑같아요.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였더니 장내 미생물이 파괴됩니다. 그럼 유익균이 없어지죠. 유익균이 없어지니까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세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없으니까 명령어가 안 통하니까
조절 T세포가 활동을 안 해요. 조절 T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염증을 없애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폭주하게 돼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지방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 폭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배 정도 돼요. 내 하나의 지방세포가 있는데 애가 지방을 20배 정도 더 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염증이고요. 염증을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 유해균들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유해균들은 누가 그걸 만들어주냐면 실질적으로 유익균들이 만들어준 단세지방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도 있어요. 4주 동안 저용량 항생제를 먹었더니 쥐가 살이 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유익균을 잘 관리를 해줘야지 살이 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슬림핏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쥐가 이제 정상적인 시기를 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고지방식을 먹입니다. 아, 맛있게 잘 먹어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주고 맛있는 사료를 많이 줘봤어요. 그랬더니 살이 이렇게 쭉 펴면서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커졌을 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은 늘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포가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원인이 지방세포의 폭주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대로 지방세포를 폭주하게 만들면 가축이 항생제를 먹고 지방세포가 살이 쪘다는 거랑 똑같은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티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살면서 일찍 안티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지방 비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쥐인데요. 안티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옆구리 살이 많이 찐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살을 찌게끔 할 수 있는 게 항생제고요. 그러면 우리 항생제 안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먹을 확률이 높아졌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해서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생제 널리고 널렸어요. 가축이 대신해서 먹고 있습니다. 내가 감기 때문에 항생제 먹은 적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가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장내 미생물이 이런 방금은 비만에 영향을 미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2형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당뇨병이라는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2천여 명의 대상으로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단세지방산, 이게 단세지방산이 하나가 뷰티레이트예요. 뷰티레이트인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쳐서 당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즉 결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만들어준 단세지방산은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단세지방산이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사들 교육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약사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변비, 설사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다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부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이것을 꼭 먼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너무 대장하고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변비설사 이런 거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뇨 있는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드셔야 돼요. 이런 말을 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 무조건 먼저 권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 다른 논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세지방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세지방산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정말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변비설사 얘기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뇨라든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2020년도 8월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핫한 게 뭐냐면 지금 단세지방산을 지금 대사성 증후군과 계속해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 면역, 콜레스테롤과 연관시켜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혈당 조절인데 이 혈당 조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근육과도 한번 기억을 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한 건 마이크로바이옴과 혈당 관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근육과도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그럼 혈당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의 몸에 있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높아진 것을 먼저 근육에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있어야 저장을 하죠. 65%를 근육에다 저장을 하는데 근육이 없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이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없으면 얘네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혈액 속에서 왔다 갔다 근육으로 안 가고 혈액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바로 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없는 사람은 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없으시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다가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 얘네들을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간이 되죠. 지방간이 되면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이 과정을 억제해 주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성지방도 안 높아지지만 비타민 A, D, E, 코큐텐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코큐텐이 부족해요. 코큐텐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또 소실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 다시 악순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은 적어도 비타민 D하고 코큐텐은 꼭 드시게끔 하셔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은 간에서 너무 많으면 버려져요. 버려주는데 콜레스테롤과 에스트로겐을 버립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장관순환이라고 해서 장에 있던 것을 간에서 다시 흡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흡수할 때 장내 미생물이 많이 있으면 얘네들 잘 버려져요. 그래서 정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파괴돼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돼 있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도 예방이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돼 있어야지 에스트로겐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푸스가 됐다든지 자궁근종이 됐다든지 유방암이 됐다든지 장내 미생물에 관리가 잘 돼 있어야지만 에스트로겐이 잘 버려집니다. 우리는 잘 만들어내고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는 게 안 되면 계속해서 꽉 차겠죠. 그래서 이 버려지는 과정을 누가 하냐면 장내 미생물이 해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신 분, 민감하신 분들은 꼭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꽉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한 장에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T레그셀, 오늘의 주인공이죠. 조절 T세포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전체의 면역 질환을 조절을 해준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 그림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생제는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축들에게 먹이는 이유가 염증을 일으켜서 지방을 폭주하기 위해서 살찌게끔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 조절 T세포고 단세지방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슐린, 당뇨 도움되고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면역 연결해서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는 효능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이거는 그냥 라임은 아니지만 그냥 딱 연결시켜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질환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문제는 뭐냐면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된 거가 많고요. 세로토닌이 너무 증가하거나 민감도가 증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엽산이나 비타민 B, 태아닌,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세로토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면역 반응도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면역 반응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요. 세로토닌도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세로토닌이 너무 많게 되면 얘네들이 장 운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설사나 이런 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데 정상화할 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엽산과 비타민 B, 그 다음에 태아닌, 파이토케미칼 섭취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강 주정 추출물이나 태아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태아닌 다시 등장하고 태아닌과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해결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대장을 보니까 유익균들은 떨어져 있고요. 유해균들은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상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잊어버린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뭐로 기억을 하냐면요. 이쪽 제가 표시를 해버릴게요. 면역도 있고 그렇지만 비타민 D는 장세포, 장점막을 강화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 일어났을 때 장상피가 얇아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멍이 뚫린다고.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애가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건 비타민 D예요. 그 다음에 상황을 좋게 해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은 또 다른 논문의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비타민 D가 많으면 이렇게 장이 튼튼해요. 두텁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쪽에서 얘네들이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도 떨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게 지금 네이처라든지 이런 논문에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에 보면 비타민 D에 관련돼서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이 그림만 보셔도 돼요. 굉장히 튼튼하죠. 그런데 이미 파괴돼 가지고 이쪽은 무너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장 상피가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장누수 증후군은 일단은 비타민 D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에 관련된 질환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로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D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액이 여기 두꺼운 게 보이시죠? 점막층이 근데 굉장히 얇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막층도 떨어지는 거고 장사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비타민 D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것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항생제를 통해서 파괴를 시켜봤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쥐의 뇌혈관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혈관이 중간에 헐거운 거 보이시죠? 즉 뇌가 발달을 안 해버립니다. 뇌가 튼튼하지 않고요. 뇌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됐을 때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한 근거 사진은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를 시켜봤습니다. 이제 하나는 물을 먹이고요. 이 물에다가 항생제를 타봤어요. 이 가축을 키울 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했더니 가축이 어떻게 되냐면 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서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고요. 지방세포도 늘어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에 노폐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폐물까지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게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집어넣어봤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집어넣으면 수면 시간에 얘네들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얘네들이 축적되는 게 보였어요. 즉 항생제를 먹어서 수면을 못 자게 되면 얘네들의 노폐물이 뇌에 쌓여져서 인간 같은 경우에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을 7시간 정도 취한 사람과 7시간 미만을 취한 사람이 5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0% 더 치매 발병률이 높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이 편해야 잠도 잘 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진입니다. 이 뇌에다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배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잘만 하면 깨우고 쥐를 잘만 하면 깨워봤어요. 그랬더니 배출이 안 돼요. 6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가 되는데 우리 뇌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물질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는 걸 누가 해주냐?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면을 누가 지켜주느냐? 장내 미생물이 지켜준다. 그 다음에 플러스 태아닌과 미강 주정 추출물, 단백질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이걸 세트로 생각하시면 수면요 부분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D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장 산피뿐만 아니라 장 점막까지도 이런 것들 관여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기억합니다. 식이섬유도 다 기억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놓칠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수면이 잘 돼야 치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면역에 관련된 것도 있다라는 거고 면역,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사성 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현재의 나아가 미래의 치매,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관리가 필요하고요.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멋지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서익환 약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익환 약사님 먼저 이제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